대상관계 이론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가 다 필요한데요. 역동정신의학이라는 책과 또 대상관계, 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책이 두 권이 다 필요합니다.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책을 먼저 준비하셔야지. 왜냐하면 제가 책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목표는 오늘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대상관계 이론, 그의 대상관계 이론에 대해서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장한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 가장 대표격이 될 수 있는 파라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과 디프레시브 포지션이 어떤 것인지 그 차이를 구분하고 이해하는 것이 이 시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파라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이라는 것은 한글로 적으면은 편집증이라고 그러잖아요. 파라노이아, 편집, 그리고 스키조이드라는 분열, 정신분열병 하면 스키조프레니아 이렇게 하는데, 스키조라는 건 분열이라는 뜻입니다. 포지션은 위상이라고 역동정신의학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자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서로 번역들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프레시브는 우울, 똑같이 위상 또는 우울 자리. 오늘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야 될 부분으로 방금 말씀드린 편집 분열 위상, 우울 위상,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불안, 편집적 불안, 우울적 불안, 이 부분들을 이해하셔야 될 테고요. 그리고 사멸의 공포라는 게 뭔지, 이것은 편집 분열 위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밑에 있는 역동정신의학 책에서 언급이 될 테니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상이라는 부분은 책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닌데, 이 단어가 원래 환상이라는 영어는 판타지죠, 판타지. 근데 이 일반적인 공상, 머릿속에서 도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반적인 용어보다는 클라인 자신의 어떤 독특한 환상 이론에 따라서 자기만의 전문적인 용어를 구축하고자 철자를 바꿨습니다. F가 아니라 PH를 바꿔서 클라인은 자기가 설명하고 있는 이 환상의 세계를 철자를 바꿔서 표시를 했습니다. 용어 자체는 그렇게 많이 기억할 만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클라인이 자기의 이해를 구축하기 위해서 용어를 하나 이렇게 개발했다는 것들을 표현하려고 여기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동정신의학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죠. 제가 책을 그대로 읽으면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같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펴보세요. 역동정신의학. 영국에서 시작된 대상관계 이론은 영국과 남미에서 꽃을 피웠다. 미국에 소개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대상관계 이론의 창시자로 알고 있는 멜라니 클라인. 오늘 공부하는 멜라니 클라인이 바로 대상관계 이론을 시작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다페스트, 베를린을 거쳐서 1926년에 영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이 시기로 보면은 프로이드가 자기의 이론을 거의 다 만든 그 이후에 영국에 거처한 거죠. 그녀의 초기 영화 발달 이론은 당시 영국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그녀는 프로이드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은 내적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이론을 전개하였다. 실상 멜라니 클라인은 자기가 새로운 이론이라고 생각한 것보다는 프로이드의 이론을 훨씬 더 정교하게 발전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었는데, 문제는 후대 학자들이 이 클라인의 이해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같다, 다르다 이렇게 이제 의견이 나누어지면서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새로운 분파가 형성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아들의 정신분석을 통해 이루어진 이 이론은 실제 소아를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진료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클라인은 직접 소아들을 보면서 프로이드가 말한 그 유아기적인 양식이 정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았습니다. 실제로 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 이론 책에 보면은 가장 어린 나이, 클라인이 본 환자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는 2세 9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프로이드는 어른들을 보면서 뭐 5세다, 1세다, 7세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클라인 같은 경우에는 2년 9개월 이후에 있는 그 아동들을 보면서 1세 이전의 얘기를 하는 셈이니까 둘 다 실은 그 나이 때보다는 훨씬 어린 때를 상정해 보는 것이죠. 책으로 다시 가서 소아들의 정신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이론은 무의식적 정신내적 환상에 큰 비중을 두었고 이 환상이라는 단어를 나중에 이제 독특하게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전적인 발달 이론은 생후 1년간으로 응축시켰다. 그래서 이 화면 보시면요. 클라인은 고전적인 발달 이론을 어떻게 응축시켰다고요? 생후 1년간으로 답을 쓰시면 되죠. 생후 1년간으로. 프로이드는 발달 이론 중에서 완성되는 시기를 언제라고 말했다고 했죠? 7세까지 봐야 되죠. 7세. 5세 내지 7세. 즉, 구강기, 항문기, 그리고 남근기까지 하면은, 남근기. 발달의 그 기간이, 완성된다. 나머지는 이제 반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심지어 이제 클라인은 그것이 1세면 다 끝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 기간에서 어떤 발달 과정, 즉 어떤 포지션을 거친다고 말하였는가? 위에 적혀있는 편집 분열 위상에서 먼저는 이제 편집 분열 위상이에요. 다음 단계로 거치는 것이 우울 위상. 근데 이제 프로이드도 이 고착과 퇴행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결국 이것이 한번 이렇게 가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우울 위상에서 다시 편집 분열 위상으로 퇴보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클라인은 프로이드가 말한 죽음의 본능과 관련된 사멸한다. 이 지금 칠판에 있던 이 사멸의 공포의 용어가 이제 나왔죠. 이 사멸이라는 공포, 이 표현은 결국은 프로이드가 먼저 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멸이라는 단어는 프로이드는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했죠. 이 죽음의 공포를 영어로 그냥 death instinct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은 타나토스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죠. 전체적으로 이러한 죽음의 공포의 용어는 나중에 우리가 흔히 공격성이라고 알고 있는 공격욕구, 어그레션이라는 용어로 이제 통칭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 어그레션이라고 표현하지만은 그것이 좀 원형적인 용어들을 보면은 모든 것을 죽음, 무로 돌아가게 한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 그런 공포의 용어로 annihil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용어가 프로이드가 만들어내면서도 프로이드 자신은 많이 이 용어를 많이 차용하지는 않았는데 클라인은 오히려 이 용어를 상당히 많이 차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집 분열 위상이라는 원형 인간의 원형이라는 것은 이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론을 훨씬 확장해 나갔어요. 다시 책의 내용으로 가세요. 클라인은
프로이드가 말한 죽음의 본능과 관련된 이 사멸한다고 하는 원초적 공포를 생후 몇 달 이내에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이 공포에 대항하는 한 방법으로 자아가 분열을 하고 이 과정에서 모든 악함이나 죽음의 본능으로부터의 공격성을 부인하고 이들을 어머니에게 투사합니다.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나왔는데 분열이라는 단어와 투사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두 단어로 좀 기억해 주세요. 제가 강의판에다가 쓰겠습니다. 분열이라는 단어는 영어 스플리팅을 번역한 말입니다. 방어기제 때에도 스플리팅 분열이라고 번역을 하죠. 아까 스키조이드라는 말도 분열이라고 번역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투사라는 단어가 나왔죠. 투사라는 단어는 프로젝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적은 파라노이드라는 용어랑 일치되는 거죠. 편집이라는 용어랑. 왜냐하면 편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의심할 만한 게 있어서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상대방한테 투사해서 의심하기 때문에 투사와 편집은 특성이 같고 분열이라는 영어는 이제 스키조랑 스플리팅도 둘 다 분열이라는 개념에서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결국 편집 분열 위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이 결국 분열과 투사를 반복하는 시기다 이런 뜻이에요. 편집 분열 위상이라는 말은 분열과 투사를 반복하는 시기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책으로 가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소아는 어머니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공포 속에서 살게 된다. 이게 바로 편집 분열 위상에서 갖는 편집적 불안이에요. 이는 어머니가 소아의 내부로 들어와 리비도로부터 생겨나 이미 나뉘어진 상태로 소아 내부에서 보호를 받고 있던 선함을 파괴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로 개념 지을 수 있다. 이 후자의 공포가 최초의 불안으로서 클라인은 이를 편집 분열 위상이라고 명명하였고 이러한 초기 경험의 양식은 자아의 분열이라는 부분이 스키조이드, 투사는 또 파라노이드 이렇게 엮어주죠. 이 두 특징적인 방어 기제를 통해서 명명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서 어떤 존재이냐라는 것들을 상정할 때 갖는 클라인의 나름대로의 이해가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원형이 있다면은 아이에게 있어서는 선과 악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좋음과 나쁨이 이 나누어진 자체 이게 통일되어 있지 않고 완전히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를 분열이라고 말해요. 스플리팅. 이게 분열 위상입니다. 태어나면서 인간은 통합된 존재가 아니고 굿과 배드가 나눠져 있는 존재다. 그리고 상대방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측면을 상대방한테 투사라는 것은 자기 것을 남의 것으로 취급하는 방식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서 대상의 특성대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한 면을 투사하면 그 사람을 선한 것으로 취급하고 나의 악한 면이 투사되면은 상대방을 악한 것으로 취급하는 방식의 투사적 방식. 그것을 이제 결국 악한 것을 투사하는 이 죽음의 공포, 사멸의 공포, 이 악의 요소가 훨씬 더 강렬하고 원초적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요소를 투사하면은 결국은 상대적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악한 면이죠. 상대방이 악하니까. 그래서 편집적인 특성.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런 편집적인 특성을 비춘다는 겁니다. 태어난 자체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분열적이고 특별히 죽음의 공포에 관련된 악한 요소가 많다. 이거죠. 그리고 태어나서 아이가 그 대상, 어머니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어머니나 그런 존재 자체의 의미보다는 자기의 마음에 있는 선과 악을 투사한 것으로 인해서 교류하는 방식을 갖는다. 이제 그 후기의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이러한 개념보다는 대상이 훨씬 더 그 아이의 그 색깔을 입히는 쪽에 더 많이 관여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클라인은 아직도 그 프로이드 이론에 중심을 두고 출발한 사람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상당히 그 자기 안에 먼저 많고 그 에너지를 전달해서 결국 되돌려받는 것으로 자기를 다듬는다. 이렇게 설명한 편이지만은 이제 후대의 대상관계 이론은 마치 꼭 아이는 백지인 마냥 많이 그려지고 대상이 결국 거기다 어떻게 색깔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지워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점차로 대상에게 비중이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힘에 대해서 대상에게 더 비중이 점점 옮겨갑니다. 하지만 클라인만 해도 상당한 많은 자기의 모양을 형성하는 틀이 자기로부터 출발한다는 특성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요. 다시 책으로 갈게요. 투사와 함입은 편집 분열 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이 기전들은 선과 악을 가능한 한 확실히 구분하는 데 사용된다. 박해를 가하는 악한 대상은 선하고 이상화된 대상과 분리되어 어머니에게로 투사된 후 이들을 제어하고 극복하기 위해 다시 재내재화, 즉 자신의 내면으로 다시 끌어들여지게 된다. 선한 대상물들도 현재 자신의 내부에 남아있는 그 악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동시에 투사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자기 것들을 상대방한테 투사하고 또다시 그것들 대상이 반응에 따라서 되돌려 받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그 정리한 용어가 뭐였죠? 기억나시죠? 투사적 동의시. 네, 투사하고 받고 이러한 작업이 투사적 동의시가 되겠죠. 투사와 내재와의 이러한 지속적인 반복, 즉 투사적 동의시의 반복은 소아가 선한 어머니와 악한 어머니가 실제로는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고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까지 계속된다. 즉 그것을 합쳐지기 전까지는 아직 모른다는 거죠. 계속 읽을게요. 소아들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뉜 대상, 분열하여서 자기와 대상을 둘로 나눠지는 이런 대상을 하나로 통합하게 됨에 따라 그 그림을 조금 다시 수정하면은 이 선과 악을 쏟는 투사에 따라서 그 악을 쏟는 대상이 악한 대상이면은 이제 선을 쏟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을 투사하는 대상. 그 대상은 다른 대상처럼 취급한다는 겁니다. 선한 대상. 자기도 둘로 분열되어 있듯이 이 두 대상을 마치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인 양 취급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 두 사람인 양 취급하는 시기가 바로 편집 분열 이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 문제라기보다도 이게 이제 다음 그 자리 위상으로 바뀌는 것은 결국 이 두 가지 악한 대상과 선한 대상이 한 존재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은 국면이 바뀐다 이거예요. 책으로 갈게요. 소아들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뉜 대상을 하나로 통합하게 됨에 따라서, 즉 악한 엄마 따로 있고 선한 엄마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 한 어머니라는 것들을 정리함에 따라 아이들은 이 어머니를 향한 그들의 가학적이고 파괴적인 환상들이
그 어머니를 파괴시킬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조아는 혼란스러워진다. 어머니를 하나의 단일한 대상으로 파악하게 되면서 이들의 새로운 관심을 클라인은 우울성 불안이라고 명명하였고 그 단계를 우울의상이라고 칭하였다. 다시 화면으로 가면은 이 악한 대상과 선한 대상이 합쳐지면서 아이가 갖는 갈등은 뭐냐? 이건 내가 처음에는 선한 대상은 좋아하고 악한 대상은 미워했으니까 악한 대상은 아주 죽어라 하고 미워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결국 이렇게 하나면은 내가 실은 이 선한 대상까지도 죽어라 하고 미워하는 꼴이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 악한 대상이 하나가 되면서 이 선한 대상을 파괴할 수도 있고 그러한 개념입니다. 통합하게 되면서 그들의 그 환상이 결국은 그 악한 대상만을 파괴한 게 아니라 선한 대상마저 파괴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혼란감에 빠진다는 것이죠. 책으로 가겠습니다. 편집 분열 위상에서는 타인이 자기를 해칠까봐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 우울 위상이라는 경험 양식 그 다음 단계에서는 자기가 타인을 해칠까봐 걱정을 합니다. 이때 죄의식이 소아의 감정생활의 특징적인 부분이 된다.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후회하고 책임을 느끼고 이때는 아이가 이 문제를 이제 배상, reparation이라는 용어인데 보상이라고 이제 그 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보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reparation 되돌리고 싶단 말이죠. 배상을 함으로써 죄의식을 해결하려고 시도한다. 이 시기에 아이가 보이는 반응과 어머니의 보이는 반응을 클라인은 사랑과 보상이라는 말로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적이건 환상이건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하였던 것을 배상하기 위해 어머니를 향하는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는데 웨디푸스 컴플렉스는 이러한 배상을 통해서 우울성 불안과 죄의식을 해결하는 노력이다 라고 이제 클라인은 정리를 했다는 거죠. 심지어 웨디푸스 컴플렉스는 프로이드야 뭐 3세에서 5세 내지 7세 과정이지만은 이 클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유, 젖을 떼는 순간 그리고 이제 대소변 가리는 요 순간 바로 이러한 지금과 같은 그 우울 위상이 나타남과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이런 것이 결국은 프로이드가 말한 웨디푸스 컴플렉스와 맞먹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세, 7세까지의 발달 주기가 아니고 인생은 1세면은 발달 주기 다 끝난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칠판을 지우죠. 그러면은 맨 마지막 질문인데 클라인의 가설에 대한 비판은 어떤 것이 있는가? 바로 다음 책에 그대로 나옵니다. 클라인의 가설은 첫 번째, 지나치게 환상에 의존했다. 첫 번째, 환상에 너무 의존했다. 즉 현실보다는 이 내적인 환상 체계로 인해서 인간관계를 다 설명해냈다라는 겁니다. 점차로 이제 대상관계 이론이 발전할수록 현실의 대상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부각이 돼요. 하지만은 아직 클라인만 해도 대부분이 판타지, 환상에 대한 것으로 설명을 대부분 했습니다. 두 번째, 실제 환경에서의 인물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했다. 실제 인물 과소평가. 그러니까 실제 인물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 실제 인물의 영향이 아이를 어떻게 형성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너무 과소평가하고 주로 자기를 다듬는 거는 자기 안에서부터 출발된 자기의 선함, 자기의 악함 순전히 자기가 자기를 다듬기 위해서 에너지를 내뿜고 되받아서 자기를 조절하고 그게 바로 투사적 동시의 특성이거든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다듬는 게 아니라 내가 쏘아낸 것을 통해서 강화하고 약화하고 이렇게. 세 번째, 죽음의 본능을 너무 강조했다. 프로이드만 해도
그 인간의 최초 기능은 리비도다, 삶이다, 생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그레션은 점차를 이제 연구하면서 또 다른 중요한 본성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데 그것이 이제 어그레션이다 이렇게 이제 뒤로 정리한 내용을 오히려 클라인은 주객이 전도되어서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은 죽음 본능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그 어나일레이션, 사멸에 대한 이 흐름이 더 중요한 흐름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너무 강조했다. 죽음 본능을 강조했다. 지나치게 강조. 그리고 마지막 비판은 한 살도 안 된 소아들을 통한 이론으로 성인의 인지 형태를 설명한다. 그러니까 1세 이전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이런 태도는 그 비판을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에 있는 내용대로 그녀의 편집 분야 위상과 우울 위상이라는 발전적 업적은 인생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특히 이러한 위상들은 발달된 데서 그냥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고 평생 동안 마음속에서 변집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두 개의 경험 양식.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이게 이제 구강기, 그 다음에 이제 항문기, 그 다음에 이제 남근기, 그 다음 이제 잠재기, 그 다음에 성기기 이렇게 이제 계단처럼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클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편집 분열 위상이나 이 우울 위상은 물론 이제 어린 시절은 편집 분열이고 조금 더 커서는 우울이지만은 결국 이것들이 계속 반복된다 이거죠. 변주법적으로 반복되어서 본인한테 계속적으로 인격 성장에서 관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평생에 걸친 경험 양식으로 개념화해서 클라인의 영화 발달 단계 자체의 중요성은 감소된다. 그 클라인이 대표적으로 그 프로이드랑 이제 다른 견해를 쓴 것은 이 욕동에 대한 개념, 드라이브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그 파별이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클라인 자체는 자기가 프로이드랑 많이 다르다고 생각은 안 한 것 같은데 이제 그 후대 학자들은 그 클라인의 이론을 들으면서 그거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한 거죠. 13페이지 내용 보겠습니다. 욕동이 신체로 나온 것이 아니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체가 사용된 것이라고 보는 점에서 개념이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프로이드는 신체 자체가 욕동의 근원이라고 봤죠. 저희가 원본능을 정의할 때 태어난 아기 보고 원본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야말로 그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은 우리의 몸 자체가 에너지가 발산되는 몸 자체가 그 욕동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러한 프로이드의 개념과 달리 클라인은 몸은 그저 그 표현의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체는 그 자체가 욕동이 아니라 욕동의 출구다 이거죠. 그래서 신체에 대한 개념이 이게 욕동의 근원이냐, 욕동의 수단이냐 라는 편으로 해서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의견이 나누어진 차이는 책에 있는 그대로 또한 욕동은 단순히 긴장 해소를 위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이유로 특별한 대상에게 향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대상관계 이론, 대상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아주 독특한 발상이 여기서부터 출발되는데 프로이드는 그 에너지라는 것은 그저 긴장이 있고 완화가 있고 긴장이 있고 완화가 있고 그런 어떤 스스로 이렇게 발전되고 해소되고 이러한 개념이라고 봤는데 클라인은 반드시 그것이 대상과 연결되어 있고 대상을 향한 것이라고 본 겁니다. 물론 그 프로이드도 리비도 집중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그 리비도가
그 특정한 대상과 이렇게 연결된다는 뉘앙스를 풍기긴 풍겼어요. 하지만은 그 많은 그 개념상 그 뉘앙스가 자기 스스로의 에너지에 더 집중하는 그러한 맥락을 많이 보이죠. 프로이드는. 하지만 클라인은 이 에너지가 대상을 향한 것이고, 투사라는 말도 그렇잖아요. 결국 상대방한테 내 에너지를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달한다는 맥락에서 더 의미가 많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40년대에 이러한 클라인의 견해는 영국의 분석학계에서 심각한 토론의 쟁점이 됐습니다. 안나 프로이드, 지금은 프로이드의 딸이죠. 안나 프로이드가 클라인을 비난했어요. 그 이론이 틀렸다. 이어서 영국 학파가 이제 와해되고 팀이 둘로 나눠졌어요. 이제 안나 프로이드를 따르는 B 집단, 클라인을 따르는 A 집단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그 두 집단에 속하지 않은 중간 집단, 제3의 부류들이 있었는데 이 중간 집단은 클라인의 영향을 다분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집단이 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알려진 많은 이론들을 발제하고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적혀있는 대로 위니콧이나 발린트, 페어번, 헤이만, 리틀, 건트립 이런 사람들이 중간 집단에 속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뒤에서 다루기에도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들은 많이 다릅니다. 서로 주장들이 실은 상당히 많이 다른데도 그들 나름대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프로이드가 웨디푸스 컴플렉스를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지만은 이 모든 대상관계 이론은 웨디푸스 이론보다는 조금 전 단계를 다룹니다. 그건 확실히 클라인의 영향이 크죠. 왜냐하면은 클라인은 1세까지 땡겼으니까 그만큼 오래 5세 이렇게 더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중간 집단은 실은 이제 프로이드의 영향과 클라인의 영향에서 절충을 해서 아마 한 학문기 정도의 수준에까지 이 부분을 너무 무리하게 앞으로 당기지 않고 적절하게 이제 올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 역동정신의학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 클라인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 이런 책을 통해서 나머지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좀 반복하고 여기서 못했던 얘기들을 마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칠판이 등장했습니다. 그린버그 미첼의 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 이론 책에서 그 제5장이 그 멜라니 클라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양이 많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다 다루기보다는 제가 그 200페이지에서 208페이지에 해당하는 클라인 이론의 변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서 혹시 좀 질문이 있으면은 게시판에 올려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론의 발달 단계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는 오늘 한 3단계까지 내용에 중점을 둬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단계들을 한번 조금 먼저 훑어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죠. 201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이 첫 번째 그 국면이 나오는데 발달 단계 국면이 그의 초기 논문들입니다. 초기 논문들은 대개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리비도에 신경을 썼어요. 리비도는 이제 흔히 성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죠. 또 조금 순화해서 표현하는 삶의 욕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초기의 논문들은 대부분 그 많은 것들을 성적으로 설명했다는 것이죠. 가령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리는 숫자는 성적인 의미다. 직선과 원인, 남근과 질을 설명하는 것이다. 또 지리 공부 시간은 어머니 몸에 대한 성적인 호기심이다. 이러한 식으로 모든 것을 이 성적인 개념으로 연결을 시키는데 이제 노력을 한참 하던 시기가 바로 초기 논문에 있는 시기입니다.
그 클라인이 이제 실제로 저작 활동을 하고 한 건 영국에 가면서부터니까 1920년 이후죠. 1920년 이후. 그리고 1960년에 사망했으니까 그 전까지 한 40년 동안의 과정이 한 4시기로 이제 나눠지는 것이죠. 두 번째 시기는 페이지로 보면 20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203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클라인 이론의 두 번째 공면은 그녀의 관심이 리비도에서 공격성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니까 1단계는 리비도인데 두 번째 단계는 공격성이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공격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사멸에 대한 주제 그리고 그것을 분열과 투사라는 방어 기제를 통해서 다루고 결국 분열하고 투사한 것을 이제 재내재화해서 결국 편집 분열 위상이라는 것들을 구축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격성에 대한 관심. 조금 간단히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은, 프로이드는 처음에 이제 리비도를 통해서 인간이 생겨나고, 리비도를 운용하면서 인간이 형성된다. 이런 말은 리비도가 선한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삶이라는 욕구와 관련되기 때문에 성선설과 비슷한 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클라인은 처음에 그 의견을 받아들이다가 프로이드가 나중 저작에서 이제 쓴 공격성의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공격성의 부분을 리비도만큼 충분하게 발전시키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클라인은 이 리비도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인간의 본질은 성악설, 공격성이 더 메인이다, 더 주된 부분이다라고 주제를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클라인 자신이 자신을 들여다볼 때 선한 요소보다는 악한 요소를 더 많이 발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공격성에 대한 프로이드의 새로운 견해를 오히려 흡수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것을 통해서 리비도보다 더 강렬한 원초적인 개념으로 상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국면인데, 세 번째 국면은 206페이지. 206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인데 맨 아래쪽이죠. 클라인 연구의 세 번째 국면은 1930년대 중반에 시작해서 1945년. 그러니까 1, 2단계는 192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때부터는 1930년대 중반. 그래서 1945년. 마지막은 이제 4단계는 말년이겠죠, 말년. 말년의 과제는 우리가 오늘 시간 주로 다루지 않는데 결국은 통합입니다. 이 모든 이론들을 정리하면서 나름대로 조금 완고하게 편집하는 건데 문제는 클라인은 결국 이 통합 과제들을 잘 이루어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의견이 서로 다른 그런 저작물들이 다분히 많고 시기별 같은 시기 안에서도 그래서 하나의 통일된 의견으로 개운하게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비판에 더욱 대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3단계에서는 리비도적 주제에 초점을 다시 맞추긴 했는데 예전의 리비도 주제는 아니고 새로운 주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리비도는 리비도인데 새로운 개념. 어떤 부분이냐? 바로 우리가 아까 언급한 우울 위상과 관련된 겁니다. 이 시기는 아이가 어머니에 대한 자기가 어머니를 공격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사랑과 보상에 대한 감정이 나타난다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과 보상. 아까는 배상이라고 번역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reparation. 이제 그런 3국면들의 변화가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 순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200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내용을 볼 때는 이 리비도, 공격성, 리비도, 그리고 통합 이러한 그 국면의 순서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하면서 내용을 봐야지. 안 그러면은 그 내용이 아주 부분이 아주 세세하고 상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 내용이 빠지다 보면 줄기를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핵심을 일단 붙잡으시고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칠판을 다시 좀 지우고요. 네, 첫 번째부터 201페이지의 첫 번째부터 봅시다. 이 단계는 이제 리비도. 201페이지 맨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클라인의 이론에서 리비도 발달은 알고자 하는 욕동과 관련되어 있다. 아동은 어머니의 몸의 내부와 그의 담신 음식, 배설문, 아기와 같은 신비한 내용물에 대한 정교한 환상을 창조한다. 환상이라는 단어가 사실 나오죠. 그 밑에 세 번째 정도쯤에 나오면 어린 아동은 이 외부 세계를 탐험하는 강렬하고 열정적인 탐험가다. 이 알고자 하는 욕구가 성적인 욕구와 동일하게 상당히 독특한 특성으로 탐험의 욕구를 강조하는 것이 또 클라인의 하나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그냥 두 번째 문단 봅시다. 비록 클라인은 자신이 프로이드의 발달 이론을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믿었지만은 조만간 그녀와 프로이드 사이에는 발달 시기에 대한 견해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이드는 웨디푸스 컴플렉스가 고관계 학문기를 거쳐 성기기에 도달할 때 발생하는 유아기 성의 절정 형상으로 강조한 반면 클라인은 웨디푸스 관심과 환상들이 훨씬 더 일찍 시작된다. 언제 시작되느냐? 그것은 생후 1년경 젖을 빼면서 생긴다. 그러면서 이유를 하고 또 배변 훈련을 하면서 결국 그것이 어머니랑 아기 사이의 연합이 깨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멀어지니까 새로운 대상인 아버지에게 자기의 환상을 또 쏟을 수 있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관계와 어머니 관계가 이제 다시 벌어지니까 이게 결국은 웨디푸스 컴플렉스다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세면은 다 그때쯤에 웨디푸스 컴플렉스까지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1세 정도의 아이가 이 모든 거를 끝낼 수 있을까? 결국은 이 지금 1세에서 이유하고 배변을 하면서부터 어머니와 연합이 깨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 새로운 대상인 아버지에게 관심을 돌리면서부터 이때부터 이제 삼각관계 결국 웨디푸스 주제가 등장했다라고 보는 것인데 결국은 이러한 개념은 다른 후대의 그 대상관계 이론을 통해서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1세에 이런 것들이 완성돼서 아버지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그 3세까지는 가야지 아버지 단계로 넘어간다고 얘기를 해서 결국 프로이드의 원래 이론의 시기와 더 근접하는 개념으로 후대 대상관계 이론은 시기를 다시 조정했어요. 하지만은 그 대상관계 이론가들과 이 프로이드의 개념의 차이는 프로이드는 3세 이후에 웨디푸스 컴플렉스가 생겨나고 그때 초자아가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상관계 이론은 3세 이후의 웨디푸스 시기는 그 전 시기의 반복에 불과하고 초자아는 이미 3세 때 형성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서로 좀 차이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공면 봅시다. 203페이지. 칠판 좀 지우고요.
두 번째 국면은 그녀의 관심이 리비도에서 공격성으로 전환된다고 했는데, 프로이드가 공격적인 특성에 대해서 처음부터 공격성을 얘기한 건 아니었잖아요. 1900년에 처음에는 리비도 얘기하다가 1910년 되면서 조금씩 그 공격성에 관련된 언급들을 하고 1920년 정도 되면은 충분히 이제 공격성 이론들을 조금 정리한 셈인데, 그 밑에서 203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클라인은 공격성에 대한 프로이드의 이러한 새로운 관점을 점차 흡수하고 더욱 확장하였다. 1930년대 초기까지 한 10년이죠. 1920년부터 저작을 시작했으니까 이 그녀의 저술에서 점점 공격성이 강조해서 나중에는 다른 모든 동기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공격성만이 중요한 것으로 취급이 됐어요. 그만큼 공격성의 과제가 초미의 관심으로 그 클라인에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04페이지에는 이 비교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론 국면 리비도적인 측면과 두 번째 국면인 이 죽음 욕구, 공격성에 관심에 대한 시기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제 좀 비교가 나와요. 첫 번째 204페이지 두 번째 줄 보면은 초기 이론에서 클라인은 어머니 몸에 대한 아동의 관심은 쾌락 욕구와 지식 욕구다. 어머니의 몸에 관련된 관심은 이게 쾌락 욕구랑 지식 욕구. 이 지식 욕구는 아까 얘기하는 이 탐험하고 알고자 하는 욕구죠. 근데 이게 이제 그녀는 유아의 이러한 호기심이 어떠한 출발인, 이 어머니의 몸에 대한 관심이 뭐 때문이다라고 지금 개념을 바꾸고 있냐면은 소유하고 통제하고 파괴하고자 하려는 충동, 죽음의 욕구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몸에 관심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개념이 변형된 것이죠. 그 다음 문단, 클라인의 견해에서 웨디푸스 컴플렉스의 본성은 웨디푸스 컴플렉스 갈등의 본성은 초기 이론에는 금지된 쾌락과 그것에 대한 처벌이다. 금지된 쾌락과 그것에 대한 처벌이다. 여기서도 결국 쾌락을 발휘하고 싶은데 그것들이 이제 억제된 셈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새로운 국면에서 공격성을 강조한 시기에서는 웨디푸스 컴플렉스는 권력, 파괴, 그리고 그에 따른 보복, 그에 따른 대상이죠. 대상의 보복, 상대방의 보복이죠. 그것의 처벌도 상대방에 의한 것이죠. 상대방에 의한. 이 보복을 두려워하고 또 처벌을 두려워하고 하는 건 두려움은 마찬가지인데 그 초기 이론은 프로이드 이론에 준하게 쾌락의 금지성을 강조한 것이고 웨디푸스 갈등을 그렇게 설명했는데 공격성 이론을 강조하면서는 결국 그것도 권력과 파괴에 의해서부터 출발이 돼요. 똑같은 얘기이긴 한데 맨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유아의 삶의 원동력, 삶의 원동력은 뭐냐? 초기에는 쾌락과 지식의 추구. 근데 나중에는 원시적인 파괴성. 이 말은 초기에는 리비도였다가 나중에는
어그레션으로 이론의 중심이 바뀌었다. 이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만큼 프로이드 입장에서 리비도를 강조했던 것들을 클라인은 이제 어그레션, 분노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고 인간의 본질적인 조체는 악한 요소들을 스스로 감당해내지 못하고 상대방한테 투사해서 일으키는 행위다. 이렇게 설명을 해냈고 그 초기 단계의 그 모양, 그 단계를 현재 분열 위상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것이죠. 그 205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은 판타지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클라인은 환상이라는 일반적인 용어와 구별하기 위해서 판타지, 환상이라는 철자를 사용한다. 이게 그 위에 있는 대로 그녀는 환상이 실제 만족의 대체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만족을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환상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른 것이죠. 독특한 부분. 이 환상에 대한 부분은 205페이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내적 대상, 이제 앞으로 대상 표상이라는 그 대상관계 이론의 특성, 그것들을 마련하는 기초가 되는 용어죠. 내적 대상, 205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자기도 그렇지만은 대상도 결국은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으로 분열되는 상태를 유지하는 개념들을 설명을 해내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06페이지 칠판 좀 치우고요. 세 번째 국면은 30년에서 45년에 시작하는데 새로 리비도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고 했죠. 계속 밑으로 읽겠습니다. 리비도에 관한 그녀의 초기 연구는 관능적이고 신체에 기초한 쾌락과 성에 대한 고전적 욕동고전 모델을 강조했다. 즉 프로이드가 말한 리비도 이론에 충실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이 시기, 즉 세 번째 시기에 그녀는 이 리비도의 문제를 조금 더 복잡한 사랑의 정서 및 보상의 갈망, 사랑과 보상 이 부분에 더 집중을 하게 된다. 시걸이라는 사람은 이제 클라인이 아들이 이제 1932년에 사고사를 당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랑, 상실, 보상에 대한 주제가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지만 그런지 아닌지는 확실치는 않죠. 어쨌든 영향이 되었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만합니다. 왜 아이가 이 리비도에 다시 집중하고 사랑과 보상이라는 느낌을 다시 가질까? 그것은 207페이지의 중간에 있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조금 의미를 부여하면 될 것 같아요. 클라인은 이 유아들이 생후 첫 4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첫 4개월이라는 용어가 번역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 첫 4개월이 영어로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the second quarter of the first year. 생후 첫 1년의 사이에서 4분기 중에 두 번째다. 2, 4분기란 말이에요. 2, 4분기. 그러면은 개월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4개월에서 6개월이죠. 4개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후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상태에서 이 전체 대상들, 부분 대상 혹은 분열된 대상과 반대되게 이 전체 대상을 내면화하는 역량을 발달시킨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그 분열이 통일이 되고 그래서 편집적인 태도가 그 갈등과
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는 결국 두 대상이 하나로, 전체 대상으로 통합되는 문제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근데 왜 4개월에서부터 6개월 사이에 통합이 된다고 보았을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부분에서 이 책에서나 프로이드 저작은 제가 클라인 저작은 확실히 다 살펴본 건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시기를 상정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그 이론이 정교화된 지금의 상태에서 짐작할 만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시기도 실은 좀 너무 빠른데 7에서 9개월 사이에 아이는 확실히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그것과 이 시기를 일치한 것이라고 제가 보는 것이 적절한 것 같아요. 7에서 9개월이 되면은 아이는 삐아제가 흔히 말한 대상 영속성이라는 걸 가져요. 그러니까 물건이 계속 존재한다는 개념을 갖는데, 이건 쉽게 말하면요, 7에서 9개월 정도 되면서부터 기억력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시작한다. 왜냐하면은 이 첫 4개월, 4에서 6개월, 조금 길게 보면 7에서 9개월 때 대상이 한 존재가 된다라는 개념은 클라인이 주장을 했지만 결국은 이것은 나중에 봐서는 너무 빠른 주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말러의 이론을 보면 알지만은 결국 이거는 언제 시기가 이루어지냐, 지금 말하는 이 시기는 만 2에서 3세 때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은 4, 6개월이라고 얘기하고 후대 학자들은 만 2, 3세라고 얘기를 하느냐, 왜 이렇게 차이가 크냐? 그거는 바로 이겁니다. 기억력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단계는 3, 4에서 6개월이에요. 근데 기억력이 제 기능을 거의 완성하는 시기는 바로 2에서 3세입니다. 그래서 출발 단계부터 잡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완성된 단계를 잡았느냐에 따라서 기간 차이가 이렇게 크지만은 결국은 이 통합의 과제를 시작하는 시기는 확실히 만 7에서 9개월이 되면은 통합의 과제는 시작이 돼요. 하지만 너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 이러한 존재들을 완성했다라고 말하기는 너무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시기가 지금 이렇게 차이가 있던 간에 어느 한때가 되면은 아이는 어떤 면에서 자연적으로 자기가 억지로 노력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두 대상이 하나의 대상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기억력이 그만큼 발달을 하니까. 그래서 막상 하나의 대상이 되면은 갈등을 하게 돼요. 207페이지에 밑에서 일곱 번째 줄 볼까요? 아동이 좌절이나 불안을 경험할 때 그의 적대적인 환상 속에서 파괴되는 대상. 그러니까 악한 대상이라고, 악한 엄마라고 규정하는 대상은 결국은 아동이 사랑하는 그 어머니, 선한 대상과 다르지 않은 어머니란 말이죠. 현실 속에 존재하는 그 어머니고 내적 대상이 투영하는 바로 그 대상입니다. 클라인은 그러한 아동의 좌절과 불안, 내가 실은 미워한 사람이 실은 내가 좋아했던 엄마였구나 라는 이러한 좌절과 불안은 그 이유기의 어려움에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젖을 떼는 데의 어려움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벌써 시기가 지금 4, 6개월, 7, 9개월 얘기하면서 이러한 그 어려운 입장이 또 이유기로 넘어가. 이유기는 한 1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인 자신도 이 시기를 아주 정교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이게 기간이 쭉 기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그녀는 아동 자신이 이 전체 대상을 파괴했다고 믿는 데서 오는 공포와 두려움을 경험하고 이것을 우울적 불안이다. 이렇게 명명했다는 거예요. 편집적 불안으로 오는 자기 파괴에 대한 이 편집적 불안은
자기 파괴로부터 오는 죄송합니다. 편집적 불안이 외부에서부터 오는 자기의 파괴에 대한 공포라면은, 우울적 불안은 아동 자신의 공격성에 의해서 환상 속에서 현실 대상과 내적 대상이 파괴되는 것에 대한 공포다. 그러니까 편집분열 이상의 공포는 밖에서 나를 공격하는 공포고, 우울적 불안에서의 공포와 불안은 내가 남을 해칠 것 같은 것에 대한 불안이죠. 결국은 이 부분에서 이 우울적인 불안, 이 죄책감을 해결하는 것이 아이에게 굉장히 큰 과제예요. 해결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랑과 보상을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되고, 그 해결을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어머니의 반응입니다. 어머니가 아이의 그러한 그 사랑과 보상이라는 자구적인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그것이 우울 이상을 극복하게 될 테니까. 208페이지의 첫 번째 문단 맨 끝에, 중간에서 약간 아래죠. 1948년까지 클라인은 우울적 불안과 죄책감은 실제로 유아가 젖과 숨과 맺은 가장 초기의 관계에서 시작되지만은 생후 4개월 이후, 이 4개월도 아까 얘기한 2, 4분기입니다. 그래서 4에서 6개월이죠. 4에서 6개월 이후 전체 대상의 내사라는 말은 인트로젝션을 번역한 말이거든요. 되게 함입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내사가 이루어진 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즉, 통합의 과제, 대상의 통합의 과제, 그거는 자연스러운 단계이죠. 기억력의 형성에 따라서 사실은 자연스러운 단계인데, 그 단계에서 통합의 과제가 오면은 이 우울의 이 시기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고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프로이드도 자기 이론을 처음에는 지형학적 모델에서 나중에 구조적 모델로 바꾼 것처럼 클라인도 자기의 이론을 점차로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개념을 봐요. 1920년부터 60년까지 한 40년의 과정 동안 전체적으로 한 4단계의 이론 발전이 있는데, 첫 번째 시기에는 프로이드의 이론과 거의 차이가 없는 리비도에 관심에 아주 집중하는 시기. 두 번째 단계는 프로이드가 말하긴 했지만은 본인 자신도 별로 그렇게 심하게 강조하지 않은 어그레션, 죽음의 공포를 심하게 강조해서 심지어는 그게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주된 부분으로 강조하게 된 시기. 세 번째 시기는 그러한 그 죽음의 공포가 뒤이어서 오는 그 후에 통합의 과제를 해서 걸림돌이 되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선한 대상을 파괴했을 것이라는 그 불안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이 우울적 타격. 그러니까 다시 리비도로 약간 회귀는 했지만 아직 본질적으로 의미가 다른 새로운 리비도적인 관심, 이 부분은 넘어가고, 마지막에 이제 4번째 단계에서는 이 모든 이론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하여서 이러한 시기 하나하나를 설명해낸 그런 단계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클라인의 이론의 그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은 면에서 그동안의 그 욕동 구조, 프로이드적인 관점이 여전히 그 인간 안에서, 자기 안에서 에너지의 그 발산과 스스로 해결하는 그 자기 발전적인 어떤 부분에 집중한 무엇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클라인은 그게 결국은 실제 대상과 이제 마주치고 실제 대상과 교류하는 측면을 조금 더 많이 보고 그 부분들을 이제 언급하게 된 것이죠. 그것들이 이제 기존에 있는 프로이드 학파에 있어서 반박이 되고 또 비난을 받아가면서 결국은 오히려 이러한 클라인을 시초로 한 새로운 대상관계 이론, 대상에 의해서 다듬어지는 인간 이해의 관점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이 초석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